아마 문재인 대통령 또 신년사를 보고도 참 안 바뀌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두우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안보 면에서 가장 큰 화두는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안전판인데요. 이게 저는 가시화될 겁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마음을 99% 감축 및 철수로 굳힌 것 같고, 요걸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보다 미북 정상회담이 있으면 북한에 줄 선물로 뭐 굳혔다고, 제가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좀 미국을 가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보고, 다녀와서 또 뭐 학자들이나 기타 여러 좀 명망 있는 분들과 뭐 포럼도 좀 몇 번 하고 한 결과인데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얼마나 문턱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이제 보수 우파는 트럼프에 대해서 과신하는 경향이 그동안 솔직히 많았습니다. 트럼프가 신묘한 전략을 가지고 뭔가 할 거야라고 했는데,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초기에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작년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실망을 해오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 사람은 신묘한 전략이라고 보다, 정말 좀,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결론을 사실은, 점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핵화의 문제에서도 CVID, FFID 말을 바꾸다가, 비핵화가 사실은 5단계거든요. 우선, 현재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핵물질과 ICBM, 그러니까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동결. 그 다음 단계가 지금까지 생산해온 것과 앞으로 거에 대한 신고, 소위 핵리스트. 3단계가 그에 대한 사찰 및 검증. 4단계가 불능화, 5단계가 폐기의 단계인데, 이게 작년도 8월 이후에는 신고, 그러니까, 동결 및 신고 정도, 리스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더니, 김정은이 버티니까 11월, 폼페이오도 그러고, 마이크 펜스도 그러고, 우리가 꼭 신고서를 받는 건 아니다. 신고는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동결. 근데 김정은이가 신년사에 자기가 동결했다 큰 소리 쳤으니까 미국이 그걸 못 믿겠다. 셀프 동결은 내가 못 믿고, 사찰 및 검증을 통한, 베리파이를 통한, 동결만 하겠다. 그리고 벌써 비건이 와서 그 말 했지 않습니까? 관광 정도는 풀어줄 수 있다. 지금 중국 관광객은 관광을 하거든요. 이게 참, 개성공단은 제가 어쩔지 모르겠어요. 개성공단은 기업 단위로 돈이 들어가고 국가에서 보정을 하니까 이건 아마 유엔 제재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개인이 하는 관광은 미국만 지금 안 하지 중국은 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미국 내 관광 풀고 예조항 되면 사실은 비핵화는 끝나는 겁니다. 핵 동결에서.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기존 갖고 있는 60에서 70발. 그 다음에 미국을 이어받는 ICBM 정도만 추가적으로 시험을 안 하니까 그 완성도를 못 높이겠죠. 그러니까 한국을 이어받는 핵탄두는 그대로 둔 채 주한미군 빠지고, 거기에 또 아까 박관용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9.19 군사 합의로 한국군은 거의 이제 무력화돼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력화될 거고요.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년사에서 9.19 군사합의 적용을 전국토로 확대하자고 그랬습니다. 아마 미국 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이가 오면 그거 또 선물로 주겠죠. 그리고 아마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으로 평화가 이미 정착이 됐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 김정은이 방남은 표현은 뭐 연방제라고 노골적으로 못하지만 이상한 레토릭을 써서 통일을 선언을 하게 되는 선언이 되지 않을까, 서울 선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동을 걸지 못하면 올해는 아마 대한민국이 정말로 사라지는, 우리가 그냥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통령이 연방제로 해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연방제에 의해서 북한에 굴복에 의한 평화겠죠. 저는 그 되돌릴 수 없는 평화라는 데서 이 사람이 올해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는구나, 김정은이하고.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한국군은 아무짝에도 작년 11월 1일부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올 11월 1일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전방만 아니고 전국 지역에 모든 확대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군은 지금 박관용 의장님도
보셨지만 뭐 물리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에 지휘기강 다 무너졌습니다. 급속하게. 앞으로 1년 후면 한 10개월 후면 한국군은 이서나 마사나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게 주한미군이 떠난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 아무도 없는 것들이 우리가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는 어떤 비상한 방법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삶과 죽음의 경계턱에 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울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부분은 뭐 다 잘 아시는 뭐 3개 위기가 동시에 겹치고 있고 뭐 국가 정체성의 위기는 아까 박 의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고요. 안보기도 잘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학문적으로 진짜 평화는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적이 감히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해왔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두 번째는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나 멕시코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과 군사력을 가진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있는데 안보 위협을 안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북한의 인권과 자유의 바람을 넣는 길. 이게 두 가지가 진짜 평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가짜 평화는 바로 저런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쭉 말씀드리다시피 북한 비핵화는 1단계 동결도 안 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되더라도 주어서는 안 되는 안보태세.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보다 훨씬 고가치의 안보태세를 선제적으로 다 허물었고 올해 마지막 그 허무는 바로 그 입구에 우리가 서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경제 문제는 잘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위기를 맞이했는가? 저는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뭐 정부 시스템상 5년마다 정권이 바뀌니까 그때마다 전 정권을 부정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표류한 반면에 북한은 하여튼 일관성 있게 대남적화 전략을 추진을 했다. 뒤에 보니까 오후에 또 강의하실 분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경시를 했는데 북한을 경시하다 보니까 전략적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남북한의 경제력 성과를 너무 과신했어요. 그 다음에 냉전도 붕괴되고 또 그 뒤로 뭐 황장여시 뭐 이렇게 귀순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이 겹치면서 북은 붕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낙관적 기대로 일관하는 바람에 북한을 너무 경시했다. 제가 밑에 부국이 빈국을 항상 이긴다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이긴 것 같지만 제가 좀 약하지만 저도 여기 김병관 대장님 계신데 저도 생도 때 전쟁사를 전공했습니다. 전쟁사에 그 뒤로 관심도 많고요. 인류 전쟁사의 대부분은 90% 정도는 가난한 나라가 약한 나라, 부자 나라를 이긴 겁니다. 우리가 부자 나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미국은 부자 나라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미국으로 봐왔기 때문에 부자는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게 미국과 일본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부자 나라인 미국이 가난한 나라의 상대적으로 가난한 일본 못지않게 강한 정신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이거 정신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 물질은 그 다음 조건이라는 뜻이죠. 19세기 이제 인류 문명은 대부분 북반구에서 일어났습니다. 북반구의 북쪽은 아주 춥고 농사가 잘 안 돼요. 남쪽은 풍요하죠. 옛날에는 이제 농사가 뭐 국력의 대부분 전부니까 농업력이. 그러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늑대들이 살찐 돼지들을 잡아먹은 게 인류 전쟁사입니다. 동양은 마적의 형태로, 서양 바이킹은 해적의 형태로 남쪽을 털어먹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뻗친 동양의 마적이 서양까지 동양을 털어먹다가 힘이 뻗쳐서 서양을 3번 갔는데요. 이게 훈족, 흉노족이 가가지고 서양을 고대에서 중세를 열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10세기경, 11세기경에 몽고감 가서 아주 서양을 벌벌 떨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돌글족이 셀주크 터키를 거쳐서 오스만 터키를 가서 마지막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을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비잔티움을 점령해서 그게 바로 서양이 중세에서 건세로 나가게 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3번을 갔더니 서양의 해적들이 열받아서 배 만들어 가지고 17세기부터 19세기 동양을 털어먹었어요. 배 타고 갔어요. 걔네들. 우리는 말 타고 갔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 다 이겼습니다.
수십 배 차이 나는데도. 그래서 북한한테 지금 현재 작년 2017년 월드뱅크에 의해서 GDP가 47배라는 사실만으로 북한은 우리의 적수가 안 된다고 하는 인류 전쟁사의 소위 교훈을 무시한 잘못된 컨벤셔널 위즈덤 때문에 북한을 경시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가 냉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냉전하고 대땅터는 틀립니다. 우리가 냉전은 대땅터는 냉전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냉전은 진짜 대립하는 거고요. 대땅터는 냉전 구도는 냉전 구도인데 서로 교류 협력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냉전 세계적으로 냉전 붕괴가 닉슨 닥트린을 선포로 했던 1969년을 냉전 붕괴라고 그럽니까? 대땅터가 시작됐죠. 살트반도 되고. 이걸 냉전 붕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1991년 12월 25일 소비에트 연방이 완전히 해체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을 때를 냉전 붕괴라고 합니다. 냉전 붕괴는 두 체제 중에서 한 체제가 완전히 허물고 다른 한 체제의 모든 방식을 받아들일 때 냉전 붕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소위 햇볕 정책에 의해서 대땅터는 있었을 망정 냉전은 한 번도 붕괴되지 않고 한반도는 냉전 구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냉전 구도의 붕괴는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무슨 정상회담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때 좀 더 양보를 하면 최소한 중국식 베트남식으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받아들여야 해체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이해를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세적 사고. 우리는 현상을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적절히 현상 유지하다가 언젠가 되겠지. 잘 아시겠지만은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현상을 유지한 예는 없습니다. 항상 공세적으로 현상을 타파해서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간의 모든 잠재력과 DNA가 활성화됩니다. 역사상 인류 위대한 문명을 창출했던 나라들은 다 제국의 꿈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꿈이 없는 나라는 어떤 문화 문명도 창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1000년 동안 제국의 꿈을 잃었죠.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라고 하는 또 그 뒤로 이은 제법 괜찮은 훌륭한 지도자와 괜찮은 국민들의 어떤 집중에 의해서 이 정도 성취를 이루니까 거기서 스톱했습니다. 그래서 이북을 북한을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민주화시켜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역대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에 대한 불평과 비용을 감내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이를 악물었느냐. 그냥 잘 지내다가 북한적 어떻게 붕괴되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있다가 끝없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남혁명 전략을 하던 북한한테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 큰 나라, 우리도 세계, 국토 크기나 인구로 봐서 영국처럼 우리나라가 못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도 젊은 사람들한테 세계 대제국의 꿈을 저는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공세적 사고가 나고 공세적 사고라면 사람들이 머리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탈피하지? 어떻게 하면 뚫어 나가지? 그 바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창의란 게 나옵니다. 앉아서 그냥 오늘 보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 아무리 IQ 200이라도 그것은 머리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올해 김정은 신년사 제일 그거니까 다 신문들 보셨겠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 전례 없이 강조해서 많은 부분 할애했고요. 이건 역으로 제재로 인한 고통이 상당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지금 제재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다. 그리고 아버지 떼어 들려 너무 많이 열려서 장마당 경제로 실질적으로 일반 백성이 사는 거는 거의 시장 경제나 다름없는 이 체제 하에서 이 문제가 김정일이 때처럼 고난의 행군으로 극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초조감의 반응인데 이제 위에 유일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핵보유 지위는 기정사실화했다. 조선반도 비핵화. 근데 문제는 어제도 보셨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작년에 말하도 북한 비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 섞어서다가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어요.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핵확산 금지 조약에 나와 있는 핵보유국 천명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용 실장이 가서 트럼프한테 이야기하고 트럼프가 알면서도 쏘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미국 속이고 우리 국민 속인 진짜 이건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기극이라고 작년 연말 선언했어요. 언제 우리가 북한 비핵화한다고 그랬냐. 올해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참 이 정부나 언론 국민들이 정말 한심하다는 표현을 송구스러운 표현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조명근 장관이 그 전날 북한의 비핵화하고 북한이 하는 비핵화 의미가 다르다고 견디다 못해 실토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언론이나 지금쯤이면 대통령이 1년 동안 그렇게 국제사회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으면 지금 나라가 지금 들끓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지도자가 거짓말을 해도 국민이 쏘가지고 웃어주면 어떻게 좋은 지도자, 좋은 정부 만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욕할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가 되면 이 시대 저까지 포함해서 동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후손들한테 아마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기존 핵 개발 그러니까 성공한 예가 딱 기준이 그겁니다. 미국이 눈 감아주면 다 성공했습니다. P5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핵을 개발한 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50년대 말쯤 돼서 핵 능력이 이제 가시화도 62년도 성공했는데요. 65년도. 그러니까 이게 성공에 가까워지자 60년대 초반에 미국이 지금 북한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제적 압박할 방법이 없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경제를 돌리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통상을 안 하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경제적 수단을 쓸 건 없고 그래서 군사적 비핵화를 하겠다. 지금 말하는 선제 공격 논의가 미 국방부를 비롯해서 미 국무부, 미국 조야에서 굉장히 활발했어요. 근데 나중에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첫 번째가 당시 지금 같으면 그래도 재래식 정밀 유도무기가 많이 나왔는데 당시는 핵 공격을 하지 않고 군사적 비핵화를 시킬 방법이 일단 없다. 핵 공격을 선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 두 번째 만일 중국을 그렇게 해서라도 비핵화를 시켜놓으면 중국은 소련의 해구산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소에 나중에 이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원천이 사라진다. 그래서 전략적 이유 때문에 중국의 핵 개발을 미국이 용인해줘서 핵국가가 됐습니다. 그 힘으로 사실은 이번에 연초에 시진핑하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하고 주고받았던 소위 일국양제라고 하는 논란의 거리가 나오는 게 바로 중국이 핵무장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72년 2월 27일 날 중국을 방문한 닉슨, 키신저하고 모택돈 주얼라이가 만나서 일국양제. 대만은 상임이사국내 쫓고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 소위 상하이 커뮤니케라는 걸 발표를 해서 완전하게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북한이 본 거죠. 김일성이. 핵만 개발하면 시간일 문제뿐이지 결국 한반도 주도권은 내가 가진다. 그리고 미국한테 나의 핵이 위협이 되지 않고 나아가서 도움이 된다면 미국은 눈 감는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아예 제재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해놓고 하니까 찜찜하니까 인도까지 슬쩍 개발해 놓으니까 상호 체크 앤 밸런스가 되니까 미국이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파키스탄으로까지 옮겨 붙으니까 미국이 처음에 제재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략적보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전체가 핵 도미노가 일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9.11 테러 나고 난 뒤 파키스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제재를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핵 개발하고 전략 환경이 바뀌면 그 다음에 미국도 4년마다 8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데 전략 환경이 바뀌면 눈 감아주면 끝난다는 거 안 겁니다. 성공한 거죠, 지금. 얼마나 문턱이 낮아졌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끼리 의한 남북관계 압박은 잘 아실 거고, 국제공조에서 탈피를 하라. 남북경협을 실천하라. 금강산 이런 개성. 이러면 제재 버티기 위한 버퍼, 완충수단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합훈련 기타 이런 것들이 되면, 한미가 이관되고,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혹시 트럼프가 저게 우발적으로 군사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군사행동이 가장 부담되니까 그 원천이 차단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겠죠. 연합훈련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됐답니다.
작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단을 하니까 미국 내에서는 이거 어떻게 복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매티스 장관과 에이브람스 통해가지고 좀 복원을 하려고 작년 연말에 훈련 규모는 올해 줄이더라도 19-12 이래서 명칭을 바꿔서 하는 논의가 된 건 틀림없는데 뭐 어떤 우리 정부도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중립적 태도를 취하다가 갑자기 북한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중단해서 중단된 상태인데 김정은이가 여기서 못을 박아야 되겠다. 잘못하면 훈련 다시 재개되면 안 되니까 올 신년사에 못을 박았고 그래서 아마도 뭐 훈련은 더 이상 못할 거고 뭐 훈련은 그냥 이제 주한미군이 여기에 올랐다 이런 게 보시면 되겠고 상응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제재 완화 및 해제. 그 다음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인데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걸 해주면 최선인데 그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뭐 들고 가서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재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결 플러스 알파인데 제 추정컨대 검정, 베리파이를 할 수 있는 사찰 현장에서 미국에서 눈을 확인할 수 있는 동결에다가 앞으로 이런 로드맵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로드맵 정도만 하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얻을 수가 있고 여기 작년 연말 친서를 오가면서 대략적으로 합의가 됐고 그래서 그 친서를 가지고 김정은이가 만나러 갔고 그래서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아마 물밑 접촉은 폼페이오와 김명철 라인에서 되고 있을 것 같고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로 한두 번 실무회담을 하면 제가 봐서 2월 달이나 3월 초에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방위비 협상이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우리 마지막 실질적인 안전판이 날 수 있는 주한미군 주둔 지휘와 관련돼서 심각한 선언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제가 제일 요새 밤잠을 못 자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보도저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제일주의 정책을 가속화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김정은이 만일 방남했을 때 미국에서 해준 그대로 이제 미니멈이 금강산 관광 해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맥시멈은 모든 제재 해제는 그건 어려울 거고 모든 제재 해제는 개성공단 재개 정도면 아주 대박이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 기타 이런 것도 교류 협력, 체육 교류 그러면 뭐 구멍 숭숭 뚫리는 거죠. 이런 걸 다 된 상태에서 오면 아마 미국 정상회담에서 결정한 거 이상으로 경제적 보상을 줄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 보상을 이제는 북한한테 미국 허락 안 받고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은 이거 해주러 허락하는 거고 한국은 집행하는 거니까 자 새로운 게 뭐 반짝 김정은이 입장에서 아주 이게 괜찮다 싶은 게 뭐겠습니까? 안보적 보상일 겁니다. 그게 저는 남북 군사합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 약속을 해주지 않겠느냐는 거 불안하고 아까 말한 통일선으로 이어져서 미국 외에 미국에서 결정한 거 외에 문재인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면 경제적 보상의 재량권이 있으면 나은데 이게 없기 때문에 안보적 보상을 과도하게 줘서 어떤 심각한 사태가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은 미북 정상회담이 안 이루어지고 김정은이 방남이 안 이루어지도록 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열리면 저는 대형 사고가 터진다고 저는 90% 이상의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한미동맹의 핵은 주한미군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 6.25 때 49년 5월에 군사고문단 500명 남겨놓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딱 13개월 만에 6.25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 잘 아시다시피 73년 1월에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주월미군 철수하고 나니까 1년 만에 전쟁 났고요. 이게 뭐 주한미군 떠나는 날은 1년 이내 제가 봐서 대한민국이 굴복해서 북한의 소위 중국의 일국양제를 벤치마킹한 소위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여서 굴복을 택하든지 저항하든지 두 가지인데 뭐 제가 봐서 저항도 못할 겁니다. 정부가 평화통일 노래하면 싸우면 뭐하냐. 우리끼리 통일하면 되돌릴 수 있는 평화제하면 국민들 상당히 또 박수치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떠나면 안 올 겁니다. 미국은. 월남 때도 안 왔지만 6.25 때처럼 못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핵무기, 생화무기가 난무할 텐데 거기다가 아들, 딸을 집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있겠으며
더구나 한국 정부가 우리끼리 평화 통일을 하겠다는데 왜 오니? 그러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번에 떠나면 제가 장담컨대 100% 안 옵니다. 이번에 떠나면 끝입니다. 뭐 주한미군의 위기 70년대 현재 요거는 뭐 제가 시간상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방위비 협상이 내관인데요. 저는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공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인가 동시에 이제 미국 국민한테 약속한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1조 4, 5천억 원래는 다 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심하다고 제가 알기로 매티스 장관이 한 1조 4천억 일본 수준으로 20% 70%죠. 그러니까 1조 4천억 정도 4천억 정액하는 거로 했는데 뭐 한국 정부가 1조 2천억을 갖고 갔다가 뭐 그 2천억 가지고 싸우다가 1조 3천억으로 대강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됐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더라.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 달래려고 대통령 좀 1년만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도 올려받으면 되니까 일단 미중 간에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일단 이 정도 받죠. 이렇게 달래려고 한국 정부한테 이야기하니까 못 받겠다 해서 깨진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방위비 협상을 타결해서 주한미군이 안정적 지휘하는 것을 그다지 썩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합리적 추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 정상회담에서 줄 카드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죠?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방위비 협상이 다 타결됐는데 줄인다고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서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적당한 거였다면 이게 복원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어떤 형태로 빠지겠느냐. 지금 28,500명인데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한미군은 미 8군이라는 지상군이 있고요. 그게 501 정보여단이라는 데가 있고 미 사단이 주축입니다. 나머지 이제 7공군 해봐야 비행기 한 100대밖에 없어요. 해군은 아예 뭐 배도 없고 뭐 그냥 사령부만 있는 거고 사실은 지행정부대고 전투부대는 소위 인계철선이라고 하는 지상전투부대는 미 사단 1개 2단밖에 없습니다. 원래 3개 여단이 있었는데 지상전투여단이 노무현 정부 때 2개 여단이 이라크전 때문에 차출되어 왔는데 한국에 안 돌아왔습니다. 1개 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국의 전력 구조, 부대 구조가 바뀌어서 고정된 2사단이 원래 있던 부대가 아니라 순환 배치합니다. 지금 미 본토에 있는 1기갑 사단 이하의 3기갑 여단이 있는데 올 7월 1일부로 철수합니다. 미 본토. 후속 부대 안 보내면 한국은 전투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감수. 그거는 국방순권법 1개 여단에 4,000명 되거든요. 그 28,500명에 4,000명 빼보십시오. 24,500명 남겠죠. 22,000명 국방수권법하고 완전히 무관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빠져나가는 부대들은 감축하는 부대는 전부 다 전투기 대대부터 전투부대들입니다. 공군 전투부대. 왜냐하면 지휘행정부대는 뺄 수 없는 게 연합사나 유엔사나 정전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작권 전환되기 전에 못 빼지 않습니까? 지금. 다 빠지는 건 전투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인으로 따지면 22,000, 한 6, 7천 명. 그러니까 비행기는 무기가 중요하지 조종사는 몇 명 안 되잖아요. 제가 봐서 10,000명 이내도 안 됩니다. 한 8,000명 사라지면 대한민국 22,000명은 그냥 행정부는 지휘부대들이에요. 사무실에서 타이핑하는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전투부대는 몽땅 다 사라진다. 국방수권법을 된다더라고. 그다음에 국방수권법 자체도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 이하를 줄이는 것을 의회가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주둔 병력을 결정하는 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요. 이게 의회와 행정부가 부딪힐 때는 미국이 사법부가 늘 대통령 행정부 편을 들어줬어요. 판례상. 거기다가 단지 22,000명 이하로 줄일 때 들은 예산을 국회에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회기 연도가 1년 단위니까 올 9월이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우리가 믿고 있는 미중 관계 때문에 안 될 거야. 트럼프가 심묘한 전략이 있을 거야. 미 의회에서 막아줄 거야.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상당히 허상이다. 하여튼 시간이 끌수록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될 거고 우리 안보태세 무력화는 가소화 될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참 이게 요즘 미국 내 입지가 어려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입지를 많이 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마케팅으로 활용해도 문제고, 만약 이분이 정치적 입지가 탄핵 위기에 몰려서 정치적 입지가 약해져도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72년도 재선이 된 닉슨이 바로 재선되자마자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74년 사임에서 제럴드 포드가 임명이 되는 그 정치적 공백기에 월남이 공산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민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믿을 것도 없고 다 믿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마 그렇겠느냐. 그건 뭐 나중에 역사가 지나봐야 하니까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겠고, 결국 여론을 환기해서 우리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정치적 힘으로 연결해야 된다. 70년대 한미동맹의 위기에 박정희는 없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겠죠. 우리가 다 박정희가 되는 심정으로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압박을 해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에게 심대한 정치적 손실이 있다는 걸 인식을 시키는 수밖에 도저히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한일 관계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미국을 갔다 오신 분이나 또 직접 가신 분 이야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2011년 12년도에 국방부 정책국장을 하면서 한 6가지 정도의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사일 협정인데 한척 수석 대표를 해서 미쳐가고 해보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독도 문제니 뭐니 특히 2012년도에 한일 관계가 나빴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이니까 큰 힘이 있겠습니까만은 거기 여러 사람이 만나자고 그래서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아유 힘없는 이 국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해도 그냥 여기서 설득하려고 밥 산다고 그러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보니까 미국이 한일 관계 문제를 포기를 했어요. 일본은 방치를 했고, 그리고 싱크탱크에 갔다 온, 저도 그렇고 갔다 온 사람 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일본은 이 연구원 수준이지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진짜 주류를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주한미군이 빠졌을 때 미일 방위를 어떻게 하고 소위 인도 태평양을 어떻게 전략을 하고 일본은 어떤 방식을 행하느냐는 게 연구원 수준에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인도 태평양이 2개의 린치핀입니다. 린치핀이 이제 수레에다가 바퀴 연기라는 핀 아닙니까? 제일 오른쪽 바퀴가 어디겠어요? 한미동맹. 왼쪽이 인도입니다. 중국을 포위한 소위 인도 태평양에. 그럼 코너스톤, 주춧돌이 어디냐? 일본이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주춧돌, 코너스톤이 어디냐면 아세안 국가들. 그런데 일본이 코너스톤과 린치핀을 동시에 한다는 소리죠. 한국이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군사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에치슨 라인이 그냥 무식하게 놓은 게 아니고 미국은 세계를 해공군 위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해공군이 1950년보다 몇십 배 발달돼서 우주에서 다 봅니다. 그러면 알류산년 또 일본, 필리핀이면 기본적인 선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미동맹을 미국이 가치 있게 한 것은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한국이 극동방위선에서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이 희생을 많이 했고 그 뒤에 우리가 미국의 소위 롤 모델로 그다음에 미국과 함께 정말 가치 있게 그 뒤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한미동맹을 정말 에치슨 라인에도 빠져있던 수준의 전략적 가치를 격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지금 없애버리면 50년대 이전 에치슨 라인으로 전략적 가치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1950년대는 미국이 군사적 수단 외에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통상국가가 아니니까. 지금은 G2 국가라고 미국이 주도한 자유통상 금융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패권의 힘만으로도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 미국이 있는 거예요. 50년대 달러.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드렸다시피 정말 우주까지 장악한 미 해공군의 기술적 우위는 충분하게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중국이 올해 만약 미국한테 경제적 굴복을 해서 금융 자본시장을 100% 개방한 사실적인 항복을 하는
수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그만큼 감소한다. 중국이 깨지면 한국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단차 방정, 2차 방정식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 각각의 상황마다 딜레마와 파라독스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동북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빨리 한미일 협력을 정말 과거 수준뿐만 아니라 한 단계 격상해서 요새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이란 말이 많이 나오니까 불가역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 놓지 않으면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비핵화는 뭐 당연히 정부가 정책이 바뀌면 새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북한의 체제 변화 노력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체제를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존속을 하든지 아니면 붕괴를 시키든지 이제 이것을 안 하고 적당한 레토릭으로 현상 유지하겠다고 해서는 우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공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70년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점에서 찾자. 70년대 주한미군 철수를 공략을 했던 카트가 들어섰을 때 잘 아시다시피 결정적 한미동맹 위기를 78년도 연합사 창설이라고 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의 반전을 이뤘고요.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중화공업 중점건설에서 그게 우리 먹거리를 만들었고요.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간군 통합방위 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총력전 수행체제, 위기관리 체제를 그때 몽땅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간의 생존과 번영의 기틀을 사실은 70년대 위기에 국민에서 만들었다. 그 만든 핵심이 결국은 정권입니다. 그 정권을 위기 핵심의 주체도로 바꿔야지. 바꾸는 건 누구냐? 국민 여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어렵다. 이유. 평택기지가 존재하고 미기업의 국내 자산 보호. 소위 이제 이게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는 착오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신 미국 내 전문가나 상식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다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들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덜렁 미국 정상회담을 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건 잘 알 겁니다. 트럼프가 통제가 되고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했으면 어떻게 6월 10일 날 싱가포르 때 갑자기 한미연합훈련을 아무도 상의 없이 중단한다고 그랬고 더더구나 핵심은 뭐냐면 한미연합훈련이 도발적이라고 그 성격을 불법으로 규명을 했어요. 한미연합훈련 근거는 뭐겠습니까? 한미동맹이죠. 한미동맹의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지극히 합법적인 겁니다. 이것은 전략동맹이 아닙니다. 공수동맹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과 미국이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 침략을 할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막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막는 지극히 유엔 헌장에 기초한 합리적인 법에 기초한 것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 미국의 모든 장관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합법적인 연합훈련과 불법적인 핵개발을 교환할 수 없다는 것이 이야기를 했죠. 그게 맞는 이야기고요. 트럼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신묘해서 뭐가 갖고 있고 우리가 미국에서 사람들 좀 만나보고 띵크탱크 연구소 누구 한국 정부가 만나보니까 미국 내 분위기 이렇다. 그거 다 믿지 마십시오. 트럼프는 평택기지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의 생각을 여기에 결정적으로 지배하는 키신저라고 봅니다. 키신저는 북한 핵과 주한미군을 철수를 바꾸자고 강하게 입력이 돼서 요 프레임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게 큰 상황이고요. 평택기지 존재, 너무 평택기지 믿지 마십시오. 아까 에치슨 9의 가장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 수빅만 아키노가 나가라니까 바로 나갔습니다. 금방 나갑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동맹을 월남 같은 경우는 자기의 국제적 이익 때문에 버렸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동맹을 상대방이 나가라 하기 전에 먼저 깨지는 잘 안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나라하고 미국이 가장 먼저 동맹을 맺은 게 태국이거든요. 한 300년 됐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가라면 나갑니다. 당연하죠. 두 명이 계약인데 한 사람이 나가라까지는 안 하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건.
그렇게 방위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돈 한 1, 2천억 가지고 정말 창피하게 자존심 상하게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택기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한테 약속을 하고 그렇게 공언했는데 한국 하나까지 양보를 못 받아낸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위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철수합니다. 별 그렇게 너무 믿지 마세요. 미기업의 국내 자산 보호. 요게 조금 시간은 걸릴 겁니다. 유일하게. 왜냐하면 월남이나 이런 데가 털려서 우리가 작년도에 GDP 규모를 볼 때 1조 5,400억 정도 되고 미국이 19.3조 좀 되니까 미국 GDP의 13분의 1, 한 8%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을 정리해 나가는데 일정 부분 시간이 있는 거니까 하루 이틀 만에 몇 달 만에 뽑지는 못하겠죠. 1, 2년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거 되는데 주한미군 철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지 철수를 어렵게 하는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제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 신묘한 트럼프가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다. 미중 때문에 절대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미국이 안 빠질 것이다 하는 것은 당장 단잠을 편하게 할지는 모르더나 희망 고문입니다. 그거 믿고 있다가 작년 6월 12일보다 훨씬 큰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보수 우파가 저는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온몸을 불태워서 해야 그보다 더한 상황이 되면 쉽게 극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훈련 끝나도 되겠지. 군사합의 좀 지나니까 아니 뭐 보니까 김정은이 안 쳐들고 괜찮겠지. 그러다가 마지막 계속 한 1년 웃던 김정은이가 어느 날 그 미소를 표변시킬 때는 우리는 악소리도 못하고 갈 수도 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를 철수까지 믿는 유엔 농객 글씨를 잘 모르겠는데 우익 농객에 두 가지일 겁니다. 이게 무슨 핵심적인 근거는 아까 말한 세계 전략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잘 아신다는 분들이 오면 소위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 그러니까 민주공화당의 우리 못지않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을 굉장히 믿으신 분 또 공화당 내에서도 기득권 세력이 아니고 트럼프가 뭐 새로운 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과도한 믿음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미 국내적으로는 트럼프의 가치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건 내가 모르겠지만 한국을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가치를 지지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 트럼프의 그 가치 체계가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북폭을 해줄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안 믿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믿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오늘 편히 자고 오늘 일상의 기쁨을 누려도 트럼프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좌익보다도 나쁜 마약이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국제정치 선동가 트럼프. 이거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쓰셨는데 글쎄요 뭐 선동가란 표현보다는 하여튼 뭐 그분 말이 맞는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신묘한 전략으로 중동의 군사력을 빼서 뭐 시리아 철군도 지금 뭐 다시 나랑이 됐습니다만 빼서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절대 안 빼고 올해 아마 눈치를 보고 있다. 결정적인 시기에 군사행동을 해서 지금 김정은이도 좀 죽여버리고 김정은과 야합하던 문재인 정권도 곤란에 빠지면서 한국이 좋은 세월이 올 거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제가 봐서 그것은 소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복권 붙겠다, 주식 대박 치겠다 하고 그냥 계속 외상 꺾고 이러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하다 봐서 우연히 뭐 코스닥 대박 나고 복권 붙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기준으로 정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발적으로 생길 행운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만큼 인생의 위험한 도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소위 리스크 테이킹, 위기를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요. 모험은 할 수 있어, 모험까지는. 그러나 도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모험과 도박은 뭐냐? 모험은 해도 실패를 해도 최소한 내 삶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은 남겨두고 하는 것이 모험이고요. 도박은 뭐냐면 그거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이것은 롬멜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장군이 그 책에서 썼어요. 절대 군사 지도자는 모험은 해도 도박을 했었나. 도박은 언제 하느냐. 이판사판 어차피 나라가 망하는 판에 군인의 기계라도 보여주고 죽자. 황산벌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계백장군 그때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인터넷에서 미국발로 미국이 연합훈련 재개를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미국의 소리하고 저도 그런 카톡을 받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봐서 그런 논의가 작년 연말에 굉장히 깊숙하게 가다가 지금 다시 공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미국 정상회담까지 되는 판에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미국이 할 리도 없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할 일도 없으니까 어쨌든 연합훈련은 올해 못하는 거고요. 전략자산. 마지막 안전판인 주한미군을 어떻게 지켜내는 거냐. 그 제가 봐서는 1년의 시간을 버려야 됩니다. 1년의 시간을 아깝지만은 이 정도 벌어놓으면 올 하반기부터 정치적 환경은 우리가 바꿔서 다시 내년부터는 복원을 시켜야 갈 수밖에 없다. 뭐 가능성이 왜 필사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지만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국민에 알리고 여론환기 정치적 힘으로 연결 20, 30대의 젊은 층을 어떻게 설득하고 동조할 건가. 설득은 쉽지 않고 하여튼 노력은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막 유일하게 긍정적인 것이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지면 20, 40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이제 경제적인 문제 오늘 오후에 또 토의도 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안보나 북한이 정체나 이런 걸 다 아는 분들은 이게 심각한데 아마 좀 젊은 사람들은 절감을 못할 텐데 결국은 계속 그렇더라도 알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저항으로 끌어내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제동장치에 가담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제동장치에 참가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기성체제가 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껏 뛰놀 플랫폼과 룸을 만들어줄 때 저는 몇 개월 이내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뭐 능력이 안 돼서 제시도 못하고 그걸 토의를 해야 되겠죠.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한유해군 사령관 말씀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한 안보관계는 주한유해군 사령관의 동의가 필요한 수로 무효화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약간의 불만이 나온 것들은 초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외교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선전했는데 이게 아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다가 최종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를 유엔군 사령부에서도 지지하고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 작년 SCM에서 미국 매티스 장관도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 뒤에 내심 불만은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지지에는 불만은 못했다. 이것은 외교관계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나 사회는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되는 사회입니다. 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의 피부를 국민들이 바로 느껴서 여론에 바로 반영되거든요. 못 먹고 살겠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국회에서 예산도 시비 걸 수도 있고 법도 시비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안보는 사실은 외교안보 시장의 참여자는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는요, 개인, 기업, 정부라고 하는 여러 형태의 시장 참여자가 있는데 외교안보는 거의 정부가 독점적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정부를 미국도 마찬가지로 시비 걸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국방 예산 가지고 시비를 그러는데 남북 군사합의를 국방 예산으로 시비 걸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외국과 우리 군대를 외국에 파병한다든지 전쟁 중인 국가와 피스트리티, 평화협정을 맺는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외교안보 정책을 시비 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국민 여론으로 이 외교안보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안 가게 하는 유일한 제동장치는 국민 여론밖에 없어요. 의회 믿을 게 못 됩니다. 좀 이게 또 자유한국당 죄송한데 원래 원천적으로 제동 걸 수 있는 그 능력도 한계가 있는데 제대로 걸려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투쟁력이 있고.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뭐 트럼프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한미군 사령관 뭐 유엔군 사령관이 지가 뭐 무슨 재주로 아니 한국도 자기 안보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라면 목 달아날까 봐 조심하는데 미국이 한국 안보를 위해서 자기의 사성장까지 달았는데 그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없고요. 무조건 찬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을 때는 우리 국민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